네, 멈춰있는 국회, 이번엔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한국당이 제기한 신북풍론으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과 겹치는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권의 이슈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설 끝나고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지금 신북풍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야가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저희가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요. 보고 오시죠. 이 지난 지방선거 때의 신부풍으로 재미 본 정부 여당이 만약에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부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당대회 날짜하고 공교롭게 겹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랍니다. 국민들도 세 번쯤 되면 그 진위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적 전환기에 냉전시대의 수구보수적 대북관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만 시대착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수구 냉전적인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과 신북풍론, 짧게 두 분 생각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앞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때 신북풍으로 재미를 본 뭐 여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월 27일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것도 결국은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조금 뭔가 조금 뭡니까 효과를 반감시키고 아마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여건이 정치적 재미를 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지난번 6.12가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지방선거가 이루어졌고 바로 거기서 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아까 제가 인용한 속담처럼 일종의 그 남북 관계나 북미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를 보면 볼수록 자유한국당 일종의 트라우마를 느낀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수권 정당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집권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 뭐 또 북미 간의 또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그중 조정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다 한다면 과연 수권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 또 하나는 지난번 그 작년에 지방선거 참패가 과연 여건의 신북풍 때문에 진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자가당착이 아닐까. 지난 지방선거의 참패는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것보다는 더 큰 원인이 뭡니까? 바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헌법가치 파괴, 보수가치를 배신한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면 더 발전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의견도 들어보죠. 저는 뭐 이제 표현에 좀 문제는 있어요. 나경원 대표가 이제 표현에 분명히 이제 좀 표현을 세련되게 하지 못했다. 북풍이라는 건 사실 원조는 사실은 그 보수당이 설명 좀 해주세요. 북풍이 어디서 이제 언제부터냐면 이제 정확한 제가 몇 대 총선이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북한에 총격전이 있었어요. 15대 총선. 맞습니다. 15대 총선 때 그 총격전이 있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그 모든 그 표가 이제 여당 쪽으로 이제 쏠리는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총격전을 뭐 유도를 했다. 뭐 이런 설이 나오고 해가지고 소위 북풍이라는 말이 생겼죠. 선거에서 대북 변수는 그만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이제 좀 미숙했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또는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미북 정상회담이 빅딜로 끝날지 스몰딜로 끝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빅딜이에요. 다시 말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거기에서 북한 개방 개혁,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지원 또는 뭐 규제 해제 뭐 이런 걸 원하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에서 결론이
빅딜이 아닌 스몰딜 다시 네. 말해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그 핵시설만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장거리 미사일만 기지만 좀 미국의 위협이 폐쇄하고 되는 것만 위주로. 그것만 해주고 예를 들어 종전 선언이 됐던 평화 협정이 됐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위협은 더 커져 오히려 위협 요소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마치 그것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다 타결됐다라고 하고 우리 정부도 다 타결됐다라고 하니까 대북 협조를 더 지금부터 강화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려면은 그렇게 지적을 해야지 그게 선거에 관련되기 때문에 북풍이다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좀 미숙했다. 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신북풍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금 국회는 뭐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1월에도 싸웠고 설 지나서 어제 오늘 계속 싸우고 있는데 임시국회는 불투명하고 보니까 1월에는 민주당, 2월에는 한국당이 보이콧을 냈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한 것 가지고 또 만든 게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저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지금 양보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이따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의된 게 없어서요. 4시에 다시 회동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예, 빨리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공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킬까 손은? 자, 저 영상에 좀 생략된 걸 설명을 드리면 예.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청문회 따로 떼서 하자. 예. 민주당은 그건 안 되겠다. 전체 다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조사위를 구성해서 하자. 이 부분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손혜원 의원의 의혹과 둘러싸고는 사실 이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손혜원 의원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지방이 낙후된 구도심을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문화재 거리를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선한 의지로 봤던 거 아닙니까? 그에 반면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자신이 부당하게 권력 남용이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권력을 이용해 최대한 정보를 갖고 먼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라고 관점의 차이가 180도 다른 사원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특히 이 손혜원 의원의 그 의혹과 둘러싸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양당이 거의 사생결단식으로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다가 지금 더 큰 또 어떻게 보면 불이 붙고 있는데 기름을 던진 것이 김경수 도지사의 1심 재판 결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재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문제를 보는 이 시각부터 처음 출발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일종의 좀 냉각기는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월 국회는 패싱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근데 저는 국민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산적한 민생 입법 개혁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완전히 도외시되고 양당의 그 정략적 차원에서 이렇게 국회가 지금 이렇게 수독되고 있는 상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말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보이콧 공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항상 할 때 이제 이렇게 양비론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안에 따라서 양비론으로 가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책임을 지고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당이. 힘 없는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고 무슨 양보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여당이 민주당이 의석수도 많고 또 정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 아닙니까? 핵심 세력에 때에 따라서는 좀 양보를 통 크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손혜원 의원 그 국조 같은 경우도 일단 하고 그걸 하다 보면 국민 여론이 야 그러면 손혜원 의원만 저렇게 된 거냐? 뭐 자유한국당, 뭐 민주당, 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 다 해보자라고 하면은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 나오면은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따라하지 말고 뭔가 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가 봐도 물타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민생 법안이 급하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각종 민생 법안들이 통과해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번영을 위한다면은 민주당이 좀 양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당 격차율이 굉장히 좁혀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국민들이 여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자유한국당 잘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불만인 거죠. 대통령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걸 여당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타가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이럴 때는 좀 통쾌 양보하다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또 졸속 입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뭐 너무 익숙한 모습이고 중요한 건 이걸 견제할 방법이 없고 문희상 의장 말처럼 참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네. 어쨌든 한국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면요. 북미 정상회담 날짜는 확정이 됐고 한국당은 이제 전당대회를 일정을 미룰지 말지 오늘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후보들이요. 황교안 그리고 김진태 후보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안 미루면은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결국엔 좀 미루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뭐 뉴스를 접해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지금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고 난 뒤에 상당수 지금 주자들이 지금 그 전당대회 일정을 미뤄야 된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선을 넘어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연기가 되지 않을 경우는 아예 전당대회에 불참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초 당의 선관위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가겠다는 의지가 아마 강했던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 지금 게임에 참여해야 될 경기에 참여해야 될 선수들이 지금 하니까 지금 경기를 보이콧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당이 세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에 참여해야 될 선수 몇 명이 집단적으로 거부를 한다고 해서 이걸 또 물리는 형태도 상당히 좀 모양새가 좀 빠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가자고 하는 또 가면 또 일부 또 주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것이 받아들일 경우는 그 부분들이 과연 동의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저는 사실 이 북미 정상회담의 그 일정 때문에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뭐 지금 상당히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측면도 뭐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한 것이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수권 정당을 지금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것은 그걸 극복을 해내는 모습 그러한 그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도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뭔가 뭐 외생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당의 입장과 원칙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좀 다른 의견이실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차 교수님 말씀이 정말 가슴을 이렇게 탈 것 같아요. 정말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끌고 가거든요. 수없이 많은 뉴스가 양산이 돼요. 정책 하나가 발표돼도 심지어 대통령께서 시장을 가든 어떤 기업을 만나도 그게 다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당하고 끌고 가는 마차가 되거든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바로 전당대회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누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는 건데 사실은 정말 공교롭게도 어떻게 미국 정상회담이 딱 전당대회 날짜 걸렸지 않습니까? 아마 앞뒤로 3일 정도는 완전히 그 뉴스로 도배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한다 하더라도 뉴스에 나오는 거는 누가 뭐 당대표가 됐습니다. 뭐 최고위원 누구누가 나왔습니다. 자막 어쩌면은 심지어는 자막 처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물론 아니겠죠. 심지어 그럴 정도로 뉴스가 줄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고민이죠. 지금 이제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뉴스가 다 묻혀버리면은 최고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찍어야 될 전당대회가 완전히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게 고민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은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이 맞죠. 근데 사실은 뭐 이게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나 일주일 늦어진다는 것은 무슨 큰 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회의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장소만 뭐 문제가 없다면은 아마 일주일 정도는 뭐 연기해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영남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기사 보면 책임 당원들을 겨냥한 거라고는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보수 통합, 개혁 이런 게 있는데 다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당대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내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토끼들을 대상으로 한 그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면 집토끼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아마 이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겠죠. 그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 이번에 사실 2017년 전당대회 때 아마 책임 당원이 한 16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한 34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한 1년 조금 더 되는 사이에 이만큼 많은 이 책임 당원 수가 늘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이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로 지칭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대거 유입됐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새로 유입된 이 책임 당원들의 표심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승보수를 지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쫓는 가치가 뭘 것인가. 그것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오랫동안 지금 감옥에 있는 영어 생활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측면을 상당히 그 생각을 했겠죠. 감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을 넘어서 또 박근혜 대통령 포용을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쫓아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선거를 하는 입장의 그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의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그 가치, 개혁을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권 주자들의 이러한 행보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설사 승리를 하고 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더해서요, 이 박사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 의견을 들어보면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집토끼를 노리는 듯한 발언은 아니고 박근혜를 넘어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면 전당대회 이유를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문제가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마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일반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뭐 유령처럼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건 뭐 때문에 그건 여당 잘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반사이익 아닙니까? 여당이 정말 잘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도 효과가 없겠죠. 동정론이라는 것은 그게 작은 거니까. 심지어는 구미시장이 민주당이 된 거 아시잖아요. 구미시장이 그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았다가 정부 여당의 실정이 뭐 나름대로 실정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계속되니까 그것이 이제 역효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최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당원 구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태극기 부대가 대거 유입된 거 맞습니다. 거의 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10만 명 가량이 태극기 부대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에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빅3 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다가 김진태 의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 태극기 부대 표만 몰표로 받아도 당선되겠죠. 그걸 한번 드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예. 전당대회가 끝나고 차기까지 넘어갈 때 총선에까지도 큰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친박 논란이 다시 살아난 게 여당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네네. 사실 한국당의 계보로 있는 보수 정당들이 역대 이렇게 전당대회마다 박심 논란이 늘 불거져 왔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극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극복을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아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탄핵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당원이 얼마까지 줄으면 15만, 16만까지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지금 2배가 늘었거든요. 왜 2배가 늘었겠습니까? 뭐가 바뀌었길래? 상황이.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이 바뀌었나요? 뭐 정강 정책이 바뀌었나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당원이 늘었느냐? 그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반사이기라고 보시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당원 수가 이제 갑자기 늘어난 거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태극기보다 상당수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저는 뭐 다르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차 교수님도 어느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효과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앞서도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지금 그 책임 당원이 많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주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석을 열심히 했겠지만 그것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어제 그 유영하 변호사가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방송하고 인터뷰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상당히 전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은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자신은 모든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밖에서 지금 책임당원이 유입되면서 박근혜 효과가 되살아나는 걸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좀 일종의 선거 이왕으로서의 조금 뒤끝이 좀 장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끝이 장렬한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아무도 지금 자기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대한 아마 개신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일종의 염량세태. 그러니까 권력이 있을 때는 분화방처럼 모이다가 권력이 떨어지고 나면 완전 배신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경종을 울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나의 영향력은 죽지 않았다는 걸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도 상당히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 선거 결과 자체가 소위 말해서 태극기 부대로 유입된 책임당원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 앉아서 상당히 회심의 미소를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당권 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처지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 큰 정치적인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권 주자들 전반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발언들을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좀 부정적으로 읽히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유영하 변호사는 그 관계를 잘 아시는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메신저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좀 그렇고 어쨌든 가장 정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전달해준 유일한 통로라고 이제 보시는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어저께 모 방송사에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쭉 했는데 아마 오늘도 또 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 핵심이 포인트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비판적인 그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친박의 분화가 사실은 급격하게 이루어졌거든요. 탄핵 이후에 친박의 분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물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뭐 친박 신당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뭐 예언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는 뭐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어떤 누굴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메시지 전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역대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었거든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양김의 어떤 메신저가 나와서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한 거는 있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으니 이런 경우가 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가지고
황 총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지세를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친박의 어떤 대안이었기 때문에 황 총리를 대안으로 모신 건데 만약에 저 유영아 변호사의 말이 이게 퍼져나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 황 총리한테는 좀 어느 정도 좀 치명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옥중 메시지가 나온 건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 나와서 굳이 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굳이. 그래서 저는 약간 의도적인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옥중 메시지가 전대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미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앞서도 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책임당원이 많이 그 태극기 부대가 상당히 유입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유영아 변호사가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전하면서 네. 사실은 타겟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교안 전 총리, 제일 첫 번째 타겟은 한교안 전 총리고 두 번째 타겟이 홍준표 전 대표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권 유력 주자지 않습니까? 네. 아마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만약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누가 되든 간에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 사실 오늘 유영아 변호사의 그 발언 내용이 보도되면서 벌써 지금 당내에서는 그러면 한교안 전 총리 친박이냐 아니냐 궁금합니다. 그런 논란이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일종의 기시감, 대자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 과정에서 누가 진짜 친박이냐, 친박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교도소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앉아서 지금 멀리서 지금 완전히 리모컨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단 착각을 우리는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려고 했던 그런 새로운 보수의 재탄생, 보수의 가치의 재발견 이러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아마 또 지금 소위 말하는 새로운 친박당을 만들려고 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도 상당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의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냈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총나라 시대 때 제갈공명이 죽은 줄 알고 사마 중달이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와다 보니까 이 지금 사실은 제갈공명이 허수아비였는데 그걸 보고 다 놀라서 다 퇴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짓밟히고 그래갖고 패전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지금 제갈공명의 고사를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최근에 한 열흘 정도 발언을 쭉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뭐 석방 얘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성격 탓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법률가 출신이고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장관, 총리 권한대행을 지내셨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땐 공무원 철저하게 중립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독특한 그 또 법률가로서의 어떤 그 법에 맞지 않는 걸 갖다가 함부로 주장하지 않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평균감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감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안 밝히는 그런 뭐 입장이 없다 그런 건 아닌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 박사님 보시기에 굉장히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친박이냐 아니냐 이 논란에서 본인은 어떤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어려운 질문이셨는데 저 같으면은 친박이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일단 탄핵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탄핵은 됐잖아요. 탄핵은 됐고 그러면 차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수 정통 야당이 수권 정당에 대해서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상대방 비난이나 하고 과거에 뭐가 잘못됐고 해서 그러면은 수권 못하죠. 수권 한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극복할 것은 분명히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박 프레임에서 분명히 벗어나는 게 맞다. 다만 친박 프레임에 본인이 친박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연
당대표가 되실지 예. 저는 그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요. 사실 유력 주자 가운데 친박을 어느 정도 모호하게는 표방했던 게 황교안 전 총리거든요. 그러면 이 태극기 부대 당원들의 당심이 어디로 향할 다른 후보가 좀 없는 것도 궁금해져서요. 어느 쪽으로 좀 방향성을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연 진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한교안 전 총리 쪽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유영아 변호사 인터뷰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전당대회에서는 뭐 이런 방구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자의 답변을 하면서 뭐 한교안 전 총리에 대한 섭섭함의 답변을 약간 행간을 한번 읽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나는 친박이 아니야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 당장 이 당의 외연을 넘어서 지금 대권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산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집토끼를 잡아야 돼요. 집토끼를 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정에 상당히 길을 기울고 있는 책임당원 상당수에 대해서 표심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나가 친박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국무위원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 국무총리야 근황대행까지 해서 누가 봐도 나는 내가 직접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친박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는 앞으로 난 여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난 더 나아가서 외연 확장을 해야 돼. 그 대권 고지를 가려고 하면 중도 더 나아가서는 진보 쪽 표도 갖고 와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불가근 불가원.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려고 한 아마 포지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어려웠을 때 상당히 예민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고 만약에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한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내 경선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옥중 메시지를 던진 건 맞고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표시한 건 맞고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특정한 그 인물을 반대하거나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황 전 총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제일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견제는 좀 필요하다고 이제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한 거고 유영하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저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의자하고 저걸 넣어달라 그러는데 그거 안 넣어주더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니까 그때 넣어주더라 하는 그 부분은 어떤 인간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 대의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TK 표가. 거기서 TK 싸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의리거든요. 의리. 근데 이제 그걸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건드린 게 굉장히 좀 아프죠. 그게 좀 아픈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누구를 타라 말라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적절한 견제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거는 저거예요. 제가 볼 때 황 전 총리가 좀 실수한 부분은 방송에 이런 말 해도 들을지 모르겠지만 친박들이 가장 싫어하는 배신자 프레임이 누구냐면은 김무성 의원, 유승민 두 의원이거든요. 근데 김무성 의원의 가장 복심이라고 하는 정모 상근 부대변인을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영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반향이 좀 내부적으로는 있었던 걸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일련의 차원에서 혹시 황 전 총리가 친박이 아니고 김무성 의원이라고 하는 그 배신자하고 어떤 미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 때문에 한번 견제구를 던져본 거로 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신자 프레임의 유승민 전 대표가 등장을 해서요. 바른미래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연찬회를 열고 당의 진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바른미래당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게 유승민 전 대표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뭔가 입장이 안 나온다면 계속 이런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오늘 그 연찬회가 열렸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오늘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사실 당의 공식 행사에 처음 얼굴을 내미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이제는 유승민
전 대표가 뭔가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제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이 진로와 관련돼서 아마 자신의 의견을 하고 자신의 뜻대로 당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자신의 의견은 내겠죠. 제 의견은 내겠지만 저는 뭐 사실 지금 당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당의 방향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보면 개혁적 보수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 당시 이 유승민 전 대표와 그 당을 같이 합쳤던 안철수 이 지금 그 국민의당 당시 대표 입장에서는 합리적 진보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뜻이 모여져서 중도적 개혁 보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중도적 개혁 보수라고 하는 당의 지향점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금 당 지도부 홍학규 대표를 비롯해서는 약간은 지금 진보라는 데서 방침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보수의 뿔을 확실히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진보 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약간 자클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동을 걸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은 아마 딴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 연찬을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유승민 전 대표는 아마 연찬회라는 부분을 아마 합의 이혼을 위한 숙려 과정 정도로 뭐 이런 아마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당과 같이 가지 않고 아마 당장은 지금 뭐 떨어져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당에 남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그 정치적인 발의나 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가려는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께 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남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 교수님 말씀을 좀 빌려서 딴 살림을 차리러 나가서 뭔가 다른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정치인의 행동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어떠한 형용사 다가 붙여도 보수는 보수다. 합리적 보수, 중도적 보수, 무슨 뭐 합리적 개혁 뭐 다 해봐야 그건 보수는 보수고 진보는 진보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정치인들이 어떻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해가지고 형용사를 갖다 붙이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올 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당에 남아도 차기 총선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면 갈 때는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과연 자유한국당의 복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오세훈 뭐 전 시장이나 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대표가 되면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황교안 전 총리나 뭐 정우택 의원, 김진태 의원이 그 당대표가 되면은 뭐 절대 안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퇴양난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